안녕하세요. 저는 두 돌이 지난 아이를 키우고 있는 4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아이가 돌 때까지는 키우기가 힘들기도 했지만 자는 아이를 보며 행복해서 울 때도 많았는데 시간이 흘러 벌써 두 돌이 지났네요. 저에게 이렇게 소중한 아이가 찾아올지는 몇 해 전만 해도 몰랐습니다. 아니, 포기했었죠. 그래서 아이 없이 평생을 살아야 된다는 생각에 우울할 때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때를 회상하며 내가 참 잘한 선택을 했구나 싶을 때가 많습니다. 저에게 지난 7년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얘기해 보려 합니다. 저는 20대 후반에 결혼을 했어요. 남편은 제가 다니던 회사의 거래처에서 일하는 사람이었고 일적으로 연락을 주고받다 친해지면서 저에게 고백을 했습니다. 저도 그 사람이 싫지 않았기에 가볍게 만나볼까 하고 만났는데 만나고 나서는 제가 더 좋아했어요. 남친은 아주 잘생긴 얼굴은 아니지만 키도 크고 스타일도 좋고 성격이나 매너도 좋았거든요. 그래서 사귀는 동안 너무 행복했습니다. 남친이 다니는 회사는 연봉이 높지는 않았지만 시부모님께서 재산이 좀 있는 편이라 여유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 생일이나 기념일에는 명품백을 선물해 주기도 했죠. 저도 받고만 있을 수 없다 싶어 남친의 지갑이나 넥타이를 선물했고요. 그렇게 알콩달콩 행복하게 사귀다가 크리스마스에 저에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한 호텔룸을 빌려 꾸며서는 저에게 평생 함께하고 싶다고 했고 저도 감동에 눈물을 흘리며 승낙했습니다. 그리고 결혼까지도 어렵지 않았어요. 저희 집은 시댁만큼 여유가 있는 집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부모님께서 노후 걱정 없이 사실 만큼 준비가 다 되어 있으셨고 제 결혼을 위해서도 따로 돈을 모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집을 구할 때 저도 어느 정도 보태려고 했습니다.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꾸준히 모은 돈도 있었고요. 저는 남친과 돈을 반반 보태서 20평대 아파트를 매매하려고 했습니다. 신혼부부 대출 좀 받아서 하면 되겠다 생각했고요. 그런데 시댁에서 집을 해주시겠다고 했고 저희는 감사하게도 30평대 아파트를 받았어요. 결혼 준비 중에 하루는 저녁을 먹으러 오라고 하시길래 남친과 찾아뵈었었는데요. 어머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네 결혼하는데 그래도 집이 있는 거랑 전세로 들어가는 거랑은 천지 차이인 거 알지? 우리가 없이 사는 것도 아니고 자식이 이제 가정을 이뤄서 살겠다는데 부모 입장에서 그냥 보낼 수 없지 않니? 너네 회사 가까운 곳에 30평대 아파트 봐둔 데가 있는데 우리가 거길 해줄 테니 거기서 사는 게 좋겠다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약간 복잡한 감정이 되었습니다. 결혼의 가장 큰 문제인 집이 해결되었으니 좋기도 하면서 한편으론 부담이 되었습니다. 반반으로 집을 구하는 게 차라리 결혼 생활에 있어서 내가 좀 더 떳떳하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들었거든요. 아무래도 받는 게 있다 보면 시부모님께서도 바라시는 게 있을 테고 그렇게 맞추다 보면 저 또한 힘들어지지 않을까 염려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 고민을 친구들에게 말하자 친구들은 괜한 걱정을 사서 하는 거고 또 배부른 소리 하지 말라며 타박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친구들은 요즘 시대에 아파트를 그렇게 턱턱 해주는 시댁이 어딨느냐며 저보고 부잣집 시집 간다고 부러워하기도 했고요. 저도 친구들의 말에 그런가 내가 철이 없이 괜한 생각을 한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남친네 집에서 집을 해주겠다는 말씀을 들으시고는 잘 되었다며 원래 주시겠다는 돈은 혼수를 하고 나머지는 잘 들고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친구들과 부모님께서도 괜찮다 하시니 저도 괜찮은가 보다 생각하며 그렇게 진행했고 저희는 결혼하고 신혼여행까지 무사히 다녀왔어요. 그렇게 다녀와서 시댁을 찾아뵈었는데 어머님께서 저를 따로 부르시더니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영아, 네 어머님. 우리 이제 한 가족 된 거니까 잘 살아보자. 네 어머님. 내가 너한테 바라는 거 다른 건 없어.
너도 야무진 아이고 너네 가정인데 내가 왈가왈부하면 안 되는 거지. 나 그렇게 꽉 막힌 시험이 아니다. 그럼요, 어머니. 알죠. 근데 하나 내가 너한테 당부하고 싶은 건 너도 알다시피 우리 집이 손이 아주 귀해. 알고 있지? 네, 어머님. 사실 남편은 외동 아들입니다. 그리고 시아버지도 누나 한 분의 시아버지 그리고 여동생이 있으시다고 했습니다. 저희 때야 외동이 심심찮게 있었지만 부모님 세대는 그래도 형제들이 많은 편이었잖아요. 저희 부모님만 해도 형제 자매들이 많으시고요. 그런데도 아버님은 삼남매 중 둘째지만 아들로서 또 장남이다 보니 아주 귀하게 컸다고 들었습니다. 대대로 아들이 귀한 집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시부모님께서는 대를 잇는 걸 무척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저희 집은 사실 친가와 외가를 포함해 어느 누구 하나 결혼해서 아이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다들 다복했어요. 제가 남편과 결혼하기 전 이런 얘기까지 농담 삼아 한 적이 있어요. 우리 집은 친가든 외가든 불임이 한 명도 없거든. 다들 자식이 많아. 나만 해도 봐. 오빠의 여동생에.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결혼 전에는 조심해야 돼. 나도 우리 집 사람인데 임신이 얼마나 잘 되겠어. 근데 나는 배불러서 드레스 입고 싶지 않거든. 그러니까 오히려 조심해야 돼. 저는 혼전에 임신을 하고 싶지는 않아 남친에게 장난처럼 얘기를 했습니다. 그 정도로 저희 집안은 다들 임신이 잘 되고 임신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정도였거든요. 제 딴에는 장난친다고 남친에게 그렇게 말을 한 건데 남친이 그 말을 시부모님께 전했나 보더라고요. 그런데도 그 말을 들으신 어머님은 무척 좋아하셨다고 했습니다. 요즘 난임이 무척 흔한데 그 집은 그렇게 임신이 잘 되는 집이냐며 너무 환영이라고 하셨죠. 그래서 어쩌면 결혼 허락을 더 흔쾌히 하셨나 싶기도 하고요. 어쨌든 어머님은 제 손을 잡으시며 그래서 내가 바라는 건 딱 그거야. 그냥 아들 하나만 낳아주면 된다. 물론 딸도 좋지. 하지만 우리가 또 대를 이어야 되고 너네 아버님도 너한테 말씀은 안 하시지만 그거 하나 딱 바라고 계셔. 내 말 무슨 말인지 알지? 저는 조금 쑥스럽고 민망한 기분이 들기도 했지만 미소를 지으며 어머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네, 어머님. 어머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저희도 노력해 볼게요. 아이고 그래. 이쁜 우리 며느리. 고맙다.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하고. 그렇게 어머님은 저에게 아들만 낳아달라 당부하셨어요. 저는 어머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부담이 된다거나 걱정이 되는 건 없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왠지 아이는 내가 원하면 바로 가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자신감이 있었거든요. 저희 집안 내력도 그렇고 남편도 건강하고 나도 건강하니까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아이를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그래서 남편과는 딱 6개월만 신혼생활 즐기고 아이를 가지자고 했습니다. 당장 아이를 가지면 신혼생활도 없이 아이 키우느라 바쁠 텐데 그건 남편도 저도 원하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저희는 합의를 했고 남편이 시부모님께도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시부모님도 좋다고 하셨고요. 남편과 저는 6개월간 알콩달콩 행복한 신혼을 보냈어요. 물론 각자 일을 하느라 내내 붙어있지는 못했지만 그래서 더욱 애틋하고 좋았던 것 같아요. 또 집안일에 있어서도 제가 저녁을 준비하면 남편은 빨래를 개주고 제가 설거지를 하면 남편은 화장실 청소를 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돕고 배려를 하니 싸울 일도 없었죠. 계속 그렇게 서로를 배려하며 행복하게 살 줄 알았고요. 그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내다 5개월이 좀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이제 슬슬 아이 가질 준비를 해보자고 했어요. 남편도 동의했고 저희는 그렇게 임신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2달, 피임만 안 하면 바로 아이가 생길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제 예상과는 달랐죠. 처음에는 뭔가 날짜가 안 맞았나 생각하며 배란일을 신경 쓰기도 했는데
그럼에도 임신이 되지 않았습니다. 뭐지? 왜 임신이 안 되는 거지? 생각은 들었지만 그때까진 크게 걱정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3달, 4달이 지나가고 저는 점점 더 초조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주변에서 배란 테스트기를 써서 임신이 가장 잘 되는 날짜를 잡아보라는 추천을 들었어요. 그렇게 하면 임신이 잘 된다고요. 그래서 저는 배란 테스트기까지 구매해서 임신을 해보려 노력했지만 결과는 실패였습니다. 그리고 그맘때부터 어머님은 저에게 약간의 눈치를 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전화를 하셔서는 아영아, 이번 달도 아직이야? 라고 자꾸 물어보시는 거죠. 그러면 저는 왠지 주눅이 들어 조용히 말씀드렸습니다. 네, 어머니. 아직은 소식이 없네요. 그러자 어머님은 한숨을 내쉬시더니 아이고, 6개월 신혼기간을 가지겠다 뭐한다 했을 때 자신 있어서 그런가 했더니 하시더라고요. 저는 어머님의 한숨과 말씀에 어찌 말씀을 드려야 되나 난감했습니다. 아영아, 너 혹시 몸이 좀 찬 거 아니야? 사실 제가 수족 냉증이 있고 몸도 좀 찬 편이긴 했어요. 그래서 그렇다 말씀드렸더니 치마 그런 거 입고 다니지 말고 항상 몸을 따뜻하게 해라. 몸이 차면 들어설 아이도 못 들어서. 그리고 내일 회사 마치고 나면 나랑 한의원 좀 가자. 약 좀 짓게. 아주 기막힌 데가 있댄다. 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알겠다고 했고 다음날 정말 한의원에서 진맥을 받고 약도 지어왔습니다. 한의사는 몸이 좀 찬 편이긴 하지만 별 문제는 없어 보인다고 했는데 시어머니는 그러시더라고요. 얘가 결혼 전에 짧은 치마도 잘 입고 다니고 막 커피 같은 것도 아이스로만 마시고 그랬어요. 애가 몸이 많이 찬 것 같은데 몸 좀 따뜻하게 하는 약이랑 임신 좀 잘 되게 하는 약이랑 해서 지어주세요. 한의사는 알겠다고 했고 그렇게 한의원을 나오며 어머님은 저에게 신신당부하셨어요. 약 나오거든 빠지지 말고 꼬박꼬박 꼭 챙겨 먹어야 한다. 이런 약은 정성이 반이야. 잘 챙겨 먹고 다 먹고도 소식 없으면 한 재 더 지어 먹어보자. 저는 그 와중에 나만 이렇게 약을 먹어도 되나 남편은 안 먹어도 되나 싶었습니다. 저 혼자 보약을 먹는 게 좀 미안한 마음이 들었거든요. 아, 그런데 태강 씨도 먹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건강해지는 약이니 당연히 남편도 같이 먹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한 말인데 어머님은 정색을 하시며 말씀하시더라고요. 태강이는 뭐하러? 걔처럼 건강한 애가 어딨다고. 걔는 겨울에 손도 뜨뜻하니 얼마나 애가 건강한데. 태강이 걱정 말고 너나 잘 챙겨 먹어. 저는 그냥 좋은 약 혼자 먹는 게 좀 민망할까 싶어 한 말인데 어머님은 당신 아들은 안 먹어도 된다며 단호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그날 저녁 저는 남편에게 한의원 다녀오고 약을 지어온 얘기를 했는데 남편은 며느리 이뻐서 며느리만 해주고 싶으셨나 보다. 당신 좋겠다. 시어머니 사랑받아서.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사랑인 건가? 그냥 대를 잇고 싶어서 나한테 닥달하시는 건 아닌가 싶었지만 따로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약이 도착했고 저는 시간 맞춰서 꾸준하게 빼먹지 않고 챙겨 먹었어요. 약을 먹으면서 먹지 않아야 될 음식도 있어서 그런 것도 주의했습니다. 물론 술도 먹지 않았고요. 그렇게 약을 다 지어 먹고도 또 열심히 배란 테스트기를 써봐도 저는 임신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때부터 저도 본격적으로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문제가 있나? 이 정도면 병원을 가서 검사를 받아봐야 되는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어머님은 이틀에 한번 전화하셔서 약 안 빠뜨리고 있느냐, 소식이 있느냐 물어보시는데 그 전화 받는 것도 스트레스가 상당했어요. 저한테만 닥달하신다고 되는 것도 아닌데 정작 아들한테는 전화하지도 않으시면서 저만 잡으시는 게 서운하기도 하고 속상했죠. 그렇게 저는 남편에게 말해 같이 검사를 받아보자 했습니다. 남편은 처음에 뭘 그런 검사를 하느냐며 좀 더 기다려보자고 했지만 저는 어머님의 눈치와 재촉에 더는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저는 검사를 진행했고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저는 정상이었고 남편이 문제였습니다. 남편이 무정자증이었어요. 그 결과를 보고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믿고 싶지 않았어요. 뭔가 결과가 잘못되었나 보다 싶어서 다른 병원도 가보았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같았어요. 남편도 크게 충격을 받았고 저 또한 당혹스러움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시부모님께 전하는 것 또한 염려가 되었습니다. 임신이 되기만을 아이만을 기다리는 시부모님인데 남편이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라는 걸 아시면 얼마나 슬프고 괴로우실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계속 미룰 수는 없는 문제였습니다. 시부모님은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화를 하셔서는 결과가 어떻게 된 건지 물어보셨거든요. 결국 저는 남편과 시부모님께 말씀드리자고 하고 시댁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습니다. 저 어머님 아버님 그래 결과 나왔어? 뭐래? 괜찮대? 시부모님은 눈을 동그랗게 뜨시고는 다급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시어머니를 보며 어떻게 말해야 될까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어요. 네, 결과가 나왔는데. 그래, 뭐라고 하든 아영이 네가 문제라고 하든? 저는 그 와중에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살짝 기분이 상하기도 했습니다. 아직 어떤지 말씀도 안 드렸는데 왜 단정지어 제가 문제라고 말씀하시는 건지 의아하기도 하고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런 제 기분보다 이 상황을 잘 말씀드리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조용히 말씀드렸습니다. 아니요, 태광 씨가 무정자증이라네요. 제 말에 집안은 쥐죽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어머님과 아버님은 일시정지라도 하신 듯 충격으로 가만 있으셨어요. 그리고 잠시 뒤 어머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무정자증이라니. 우리 태강이가 무정자증이라니. 아버님도 충격으로 뭐라 말씀하셨지만 어머님이 워낙 크게 말씀하시는 탓에 아버님은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어머님은 남편을 붙들고 말씀하셨어요. 아니 태광아, 네가 말해봐라. 진짜야? 그 말이 사실이야? 남편도 난감한 얼굴로 시부모님께 말하더라고요. 네, 정자 자체가 거의 없대요. 죄송합니다. 남편은 그 뒤로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남편 잘못도 아닌데 죄송하다고 하고 그 말을 하는 본인 입장에서는 얼마나 힘들까 싶어 저도 마음이 아팠어요. 어머님은 큰 충격을 받으신 듯 했고 아버님께서 어머님을 좀 쉬게 해야겠으니 일단 돌아가라고 하셔서 저희는 바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집에 와서도 마음이 많이 심란했어요. 시부모님도 충격이셨겠지만 저 또한 아이를 원했는데 앞으로 아이 없이 살아야 된다니 상실감이 크고 우울했습니다. 남편도 저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했지만 남편이 원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사과를 하는 남편이 안타까웠어요. 사과하지 마. 자기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 어쩔 수 없는 건데 당신 잘못 아니야. 난 괜찮아. 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이 없이 살아야 한다는 것에 저 또한 마음을 추스리는데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남편도 있고 또 혹시나 나중에 기술이 더 발전되면 다른 방법이 생기지 않을까? 무정자증이라도 기적처럼 임신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 기대를 갖고 살면 되지 않을까 하는 별 생각들을 다 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가량 지났을까요? 어머님께 연락이 왔고 회사를 마치고 볼 수 있냐고 하셨어요. 알겠다고 했고 일을 마치고 약속 장소인 저희 회사 근처의 한 일식집으로 갔습니다. 어머님은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고 제가 좋아하는 회와 초밥을 사주시며 많이 먹으라 하셨어요. 식사를 하는 동안에는 가볍게 날씨와 제 회사 생활을 얘기하셨습니다. 저도 어머님이 말을 꺼내시기가 쉽지 않으신가 보다 생각하며 가벼운 대화에 열심히 대답을 했고요. 그렇게 먹고 차를 마시는데 어머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영아. 네, 어머니.
그래, 나도 너희한테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경황이 없었어.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일인데 그런 일을 내가 겪을 줄 누가 알았겠니? 너도 많이 놀랐지? 네, 저도 이런 상황을 생각을 못했어서. 그래. 나도 이렇게 충격이 큰데 너는 오죽하겠니? 내가 그날은 너무 놀라고 믿기지가 않아서 너네 가는 것도 제대로 못 봤구나. 근데 내가 그 이후로 가만히 생각해보니 우리 태강이가 그런 문제가 있는 거면 애미인 나한테도 책임이 있지 않나 싶더라고. 저는 깜짝 놀라며 말씀드렸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왜 어머님 잘못이고 태강 씨 잘못이에요. 어쩔 수 없는 거고.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생각 마세요. 그래, 네가 그렇게 생각해주니 내가 정말 고맙구나. 형이 너도 아이를 무척 원한 걸 나도 아는데 이런 상황에 내가 무슨 말을 하겠냐만. 아영아, 어머님은 저를 가만히 부르시며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말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아영아, 우리 태광이 너밖에 없는 거 알지? 우리 태광이랑 계속 같이 살 거지? 저는 그 말에 당혹스러웠습니다. 어머님은 아이를 가질 수 없으니 내가 이혼이라도 생각한다고 생각하시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당연하죠, 어머님. 제가 태강 씨랑 살죠. 누구랑 살겠어요. 그런 걱정 마세요. 어머님은 그런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고맙다. 나도 내 며느리는 너 하나뿐이야. 알지? 우리 태광이 비록 아이는 못 가지더라도 그래도 우리 태광이 좋은 남편이잖아. 우리 태광이랑 잘 살아줄 수 있지? 어머님은 눈을 희번뜩하며 제 손을 꼭 잡으시더라고요. 제가 혹시나 남편을 버릴까 염려되시는 것 같았어요. 저는 아니라고 절대 그럴 일 없다고 어머님을 안심시켜 드렸고 어머님은 고맙다 하셨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안타까운 마음이 더 컸습니다. 아들이 무정자증이라는 사실 때문에 어머님 상심도 크고 별의별 생각을 다 하시나 보다. 그럼에도 이 상황을 잘 받아들이셨구나 싶어 다행이다 싶은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 생각을 어머님은 머지않아 깨버리셨어요. 어머님은 차에 타시기 전에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영아. 네, 어머님. 근데 그런 말이 있다더라. 씨가 아무리 안 좋아도 밭이 좋으면 임신이 되기도 한대. 저는 그 말을 듣고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 말씀은 뭐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아니, 그런 말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일단은 계속 노력을 해보면 어떻겠느냐, 그런 거지. 저는 그런 어머님의 말에 선뜻 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 남편의 문제로 임신이 안 되는 걸 아시면서 저렇게 말씀하시는 저희는 뭘까 싶었습니다. 그렇게 황당함으로 어머님을 먼저 보내드리고 저는 집으로 왔습니다. 하지만 남편에게 굳이 이런 이야기를 하진 않았어요. 남편도 자존심이 많이 상했을 텐데, 많이 상처받았을 텐데 제가 보태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 저는 남편에게 똑같이 대하려고 하는데 남편이 오히려 성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든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비꼬기도 일쑤였죠. 하루는 TV를 보면서요. 여보, 저 연예인 부부 셋째 임신했대. 대단하다. 셋을 키울 수 있는 걸까? 라는 가벼운 말에도 그러게, 누구는 하나도 못 가지는데 저 집은 셋이나 가져서 좋겠네. 왜? 부러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임신 비슷한 얘기라도 나오면 극도로 예민해하고 날카로워지니 무슨 말을 하는 게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또 한 번은 남편 지인으로부터 집들이 초대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갔는데 돌베기 아이가 있더라고요. 너무 귀엽기도 하고 아장아장 거리는 게 깜찍해서 한참 놀아줬죠. 그 집 아내도 제가 아이랑 너무 잘 놀아준다면서 고마워했고요. 그런데 남편은 그때부터 표정이 좀 안 좋더라고요. 그리고는 뭐가 화가 났는지 집에 돌아오는 내내 입을 꾹 다물고 있고요.
왜 그러냐고 하니 너 일부러 나한테 그러는 거지? 그러는 겁니다. 뭘? 그 집 애랑 왜 그렇게 잘 놀아줘? 나한테 시위해? 여보, 뭔 소리 하는 거야? 애 갖고 싶다고 시위하는 거냐고! 무정자증인 남편 앞에서 왜 남의 애랑 그러고 신나고 놀고 있냐고! 라는데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집들이 가서 그 집 아기랑 놀아준 게 이렇게 화를 내고 욕먹을 일인가요? 남편은 지나치게 예민하고 과민해졌고 별것도 아닌 것에 자존심 상해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나중에는 임신 관련 얘기가 아니더라도 사소한 말에도 신경을 세우며 날카롭게 말하는 일이 잦아졌고 저 또한 남편의 그런 태도에 지쳐가고 상처도 많이 받았어요. 남편이 원래 이런 성격이었나 싶을 정도로 사사건건 저에게 트집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너무 짜게 먹지 마. 몸에 안 좋아. 어차피 아이도 못 가지는 몸인데 좀 안 좋으면 어때? 이미 망친 몸인데. 당신도 걱정하는 척 하지 마. 여보,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나는 당신 몸이 걱정되니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누가 걱정해달래? 하며 남편은 날카롭게 얘기했습니다. 남편의 이런 태도에 하루하루 지쳐갈 때쯤 저를 더 힘들게 하는 건 시어머님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일할 때도 종종 연락하시며 오늘 일찍 들어가니? 아, 오늘 회식이 있어서요. 저녁 먹고 들어갈 거예요. 아, 그래? 회식 자리에 남자 직원들도 다 오는 거 아니니? 식사만 하고 술은 마시지 말고 일찍 들어가라. 절대 술은 먹지 마. 네? 아니, 아무리 직장 동료라도 남자들도 많을 거 아니야. 결혼한 유부녀가 괜히 그런 데 가서 술 마시고 헬렐레 하고 쉽게 보이지 말고 얼른 들어가. 저는 그 말에 너무 기분이 나빴습니다. 제가 술을 마시는 것도 자유지만 쉽게 보이게 하고 다닌 적도 없는데 어머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뒤로 어머님은 수시로 연락하셔서 혹시 남자 직원들과 가깝게 지내는 건 아닌지 회사 상사 중 남자가 많은지를 물어보시며 감시하셨습니다. 저는 너무 기분이 나빴죠. 어머님은 마치 제가 바람이라도 피고 다닐 거라 생각하시는 듯 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오히려 남편의 행동이 더 의심스러웠어요. 저한테 너무 차갑게 굴고 남보다 못하게 굴었거든요. 제가 아니라 오히려 남편이 딴짓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었고 결국 저는 남편의 폰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딱히 여자를 만난다거나 이런 건 모르겠고 제 눈에 띈 건 어머님과 남편의 문자 내역이었습니다. 어머님은 문자 쓰시는 게 좀 힘들다며 문자로 전화를 달라고 종종 하셨는데요. 남편은 회사 일로 모든 통화 내역을 다 저장할 수 있게 자동 통화 녹음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 남편과 어머님이 매일같이 통화를 한 겁니다. 그런데 중간에 남편이 어머님께 한 문자 중 제가 회식한 장소랑 주소가 적혀 있는 문자도 있었습니다. 회식 장소를 어머님께 문자로 보낸 것이 너무 이상하게 느껴졌죠. 그래서 저는 그맘때 남편과 어머님의 통화 내역도 몰래 듣게 되었습니다. 그 통화를 들은 저는 경악했죠. 아영이 오늘 회식이라며? 네. 장소가 어딘 줄 알아? 그건 모르죠. 물어보고 나한테 연락해라. 내가 가서 어떤지 지켜봐야지. 회식하는데 가시겠다고요? 아니, 거기 가서 남자들하고 어떨지 어떻게 알아. 내가 가서 봐야지. 나중에 물어보고 연락 드릴게요. 너도 잘 감시해. 아영이가 혹시 다른 남자랑 만나거나 하는 거 아닌지. 아영이 그럴 애 아니에요. 그럴 애 아닌 애가 따로 있는 줄 알아? 네가 애 가질 수 있을 때는 모르지만 이제 아이도 못 가지는데 아영이가 너 냅두고 딴 놈 만나서 재혼이라도 하겠다고 하면 어쩔 거야. 너만 낙동강 오리알 신세 되는 거다. 너는 엄마 말대로 해. 아영이도 아이 갖고 싶어서 동동했던 앤데 지도 다른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고. 알겠어요. 저는 어머님과 남편의 대화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뭘 어쨌다고 저를 마치 바람을 피우거나 다른 남자와 재혼을 할 거라고 단정 지으며 감시하시는 거였어요.
남편도 그 말에 동조하는지 어머님이 원하시는 대로 필요한 정보를 어머님께 전달하고요. 제가 그때 회식할 때 어머님이 근처에 있었다고 생각하니 소름이 돋더라고요. 게다가 다른 통화 내용을 듣고서는 더 놀랐습니다. 남편은 제 차 블랙박스까지 수시로 뒤져보는 듯 했고 그걸 어머님께 상황 보고하고 있었어요. 남편은 앞에서는 아닌 척했지만 뒤에서는 제 뒤를 캐고 다니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 사실을 알고 충격에 손발이 벌벌 떨렸습니다. 내가 뭘 어쨌다고 나한테 이 두 사람이 이러는 걸까 싶었죠. 그리고 이 모자의 행동이 기괴하고 공포스럽게 느껴지기까지 했어요. 남편의 무정자증 사실을 알고 어머님이 유독 저에게 연락을 자주 하신다는 건 알았지만 저를 이렇게까지 감시하시는지는 전혀 몰랐습니다. 어머님은 나를 전혀 믿지 않으시는구나. 내가 딴짓이라도 할 거라고 생각하시는구나 싶었습니다. 어머님과 남편의 행동이 너무 비상식적이었기 때문에 갑자기 이런 사람들하고 한 가족으로 계속 지낸다는 것도 아찔하더군요. 제 마음속에선 두려운 마음과 배신감 등 여러 가지 감정들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나를 어떻게 봤길래 이런 행동을 아무렇지 않게 하시는 걸까? 남편 또한 어머님께 내가 그럴 사람이 아니다 단호하게 말하지 못하고 왜 이런 행동에 동조하는 걸까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러고 나서 드는 감정은 분노였습니다. 어쩜 이런 행동을 아무렇지 않게 할 수가 있나. 얼마 전 회식 간다 했을 때 가볍게 보이지 말라 말한 것도 어이가 없었는데 실상은 더했구나 싶자 너무 화가 치밀어 올랐죠. 저는 이 문제를 가볍게 넘어가면 안 된다 생각이 들었고 남편의 폰에서 그 음성 파일들을 제 폰으로 옮겨와 저장을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혹시 몰라 제 개인 탭에도 저장을 해두었죠. 문자 내역도 사진으로 찍어 저장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고민했죠.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걸까 싶었습니다. 이 일을 알기 전까지 남편과 헤어질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불임 사실을 안 뒤 남편이 많이 삐딱해지고 신경질적이 되긴 했어도 그럼에도 남편을 이해하려 노력했어요. 또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는 다른 문제였습니다. 남편과 어머님이 나를 의심하고 내 뒷조사를 하고 저는 알지도 못한 사이에 수시로 나를 몰래 지켜봤다는 건 견딜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이 결혼 생활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렇게 머리가 터지도록 고민하면서 남편에게는 따로 티를 내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러던 중 팀원 중 한 사람이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서 팀 사람들끼리 조촐하게 송별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때다 싶었어요. 내가 어디서 송별회를 하는지 남편이 알게 되면 어머님도 곧 아실 거고 그럼 나를 또 따라오시겠지. 그럼 나는 거기서 어머님을 찾아내서 대놓고 왜 이러시는지 여쭤보자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남편에게 송별회 장소를 알려주었고 그날 저녁 회사 일이 끝난 후에 송별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날도 역시나 어머님께 전화가 왔어요. 아영아. 네, 어머니. 태광이랑 저녁 먹으러 오라고 할랬더니 너 오늘 회사 사람 송별회인지 뭔지 있다며? 네. 그래, 저녁 잘 먹고 일찍 들어와라. 네, 어머님. 어머님은요? 응? 어머님은 저녁에 뭐 하세요? 아, 나야 똑같지. 집에서 너네 시아버지 저녁 챙겨드려야지. 태광이 보고 너라도 올래 했더니 그냥 집에 가서 쉰다 하더라고. 아, 네. 그럼 어머님도 댁에 계시겠네요. 나야 뭐 저녁 시간에 어디 밖에 있을 일이 있니? 그래, 들어가라. 그렇게 전화를 끊고 저는 회식에 참석해 저녁을 먹었습니다. 식당이 1층이고 바깥이 잘 보이는 곳이라 저는 틈틈이 밖을 살펴보고 어머님이 어디 계신가 찾아보았죠. 하지만 식당 안에서 보는 거다 보니 한계가 있었고 저는 어머님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회식이 끝나고 이 차를 가자고 하는 상황인데 회사의 다른 팀에서 급한 연락이 왔어요. 오전에 제가 전달한 파일이 제대로 전송이 안 됐다고 다시 보내달라고 하는 상황이었죠. 내일 당장 필요한 자료라서 중요했고 꼼꼼히 챙겼는데도 파일에 무슨 문제가 있었던 건지 전송 실패가 됐던 거였습니다.
저는 당황스러웠지만 회식 장소가 회사에서 그리 멀지 않았기에 금방 보내겠다고 하고 회사 사람들에게도 말을 했어요. 파일만 다시 보내주고 오겠다라고요. 그러자 퇴사한다는 그 직원이 자기도 같이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본인도 미처 못 챙긴 게 있는데 잘 됐다며 같이 가자고 하면서요. 그리고 혹시나 파일 전송에 문제가 있는 거면 본인이 컴퓨터를 잘 다루니 더 금방 해결할 수 있을 거라면서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다른 팀원들은 2차 회식 장소로 가고 저랑 그 남자 직원은 같이 회사로 향했습니다. 술도 좀 먹은 데다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아 걸어가게 되었죠. 그렇게 회사로 열심히 걸어가는데 그 근처에는 모텔이 있었습니다. 사실 옆에 모텔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별 생각도 없이 남직원과 얘기하며 서둘러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 제 머리를 세게 때렸습니다. 갑작스러운 충격에 저는 앞으로 넘어졌어요. 갑자기 퍽치기라도 당한 건가 싶어서 너무 놀라고 당황스러웠는데 뒤를 돌아보고 저는 더 경악했습니다. 왜냐면 제 앞엔 저희 시어머니가 씩씩거리며 서 있으셨어요. 옆에 있던 남직원도 놀라서 벙쪄 있는데 시어머니는 갑자기 들고 있던 가방으로 그 남직원도 마구 때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내 이럴 줄 알았어. 내가 니년 놈들 이럴 줄 알았다고. 하시며 막 고함을 지르시는 거예요. 저는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너무 갑자기 일어난 일이라서 이게 무슨 일인가 싶고 당혹스러움에 어쩔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그때 드는 생각이 그 근처 골목에 모텔이 있는데 설마 남직원과 내가 회식 나와서 모텔에라도 들어가는 줄 아셨던 건가 싶었습니다. 저는 충격으로 일어나는데도 몸이 휘청했습니다. 그 와중에 어머님은 저한테 달려오셔서는 제 뺨을 치셨어요. 저는 안 그래도 놀란 와중에 뺨까지 맞고 다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니년이 내 새끼에 못 가진다니까 옳다구나 싶어서 이런 짓을 벌인 거지? 우리 태강이 버리고 네가 다른 놈 만나려고? 내가 그 꼴을 볼 것 같아? 하고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저는 이게 다 무슨 말인가 싶었는데 어머님은 다시 저에게 달려들려 하셨습니다. 그걸 남직원이 겨우 말렸고요. 하필 그때 거기를 지나가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도와달라고 경찰에 신고 좀 해달라 하고 싶었는데 주변에 아무도 없었어요. 저는 나라도 얼른 신고를 해야겠다 싶어 전화를 꺼내드는데 그 와중에 어머님이 다시 달려드셔서는 제 폰까지 집어 던지셨어요. 폰은 깨졌고요. 저는 극도의 공포를 느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런 폭력적인 모습을 가진 사람일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남직원이 그 사이에 경찰에 신고를 했고 다행히도 그 주변을 순찰 중이었던 건지 금방 경찰이 왔어요. 저는 남직원과 시어머니와 경찰서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도 어머님은 기죽은 거 하나 없이 저와 그 남직원을 불륜 사이로 몰아가며 생난리를 치셨어요. 아니, 내 아들이 애를 못 가진다고 하니까 전연적에 내 아들 배신하고 다른 놈이랑 놀아놨다니까요. 세상에 이런 기막힌 일이 어디 있습니까? 저와 남직원은 황당하기 그지 없었죠. 저와 남직원은 아무 사이가 아니라는 걸 해명한다는 것조차 어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남직원도 둘 다 서로 아무 사이 아니고 그저 회사 동료였고 이런 상황 때문에 같이 회사로 들어가던 길이다. 다른 직원들한테도 물어보라고 열심히 해명 아닌 해명을 했습니다. 말하면서도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나 현타가 오더라고요. 제가 진짜 바람이라도 피우려고 했다면 어머님이 이러시는 게 이해라도 되지만 저는 그냥 급한 일 때문에 회사로 가고 있었던 것 뿐이잖아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두들겨 맞고 경찰서까지 오고 불륜을 했느니 뭐니 더러운 오해까지 쓰면서 해명을 해야 되는지 미치고 팔짝 뛰겠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싶더군요. 그 와중에 연락을 받은 어머님과 남편까지 경찰서에 도착을 했고 저는 남편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당신도 어머님 오늘 나 감시하러 오는 거 알고 있었지? 남편은 깜짝 놀라더군요. 그게 무슨 소리야? 나 당신하고 어머님하고 대화 나눈 거 이미 알고 있어. 내 회식 장소 당신이 알려드린 거지? 아니야. 왜 생사람을 자꾸 그래? 그럼 폰 내놔봐. 확인해보게. 저는 남편의 폰을 뺏으려 했고 남편은 폰을 뺏기지 않으려 했습니다.
저희의 다툼을 경찰관님이 막으려고 하셨고 결국 남편을 폰을 보여주게 되었는데 역시나 폰에는 어머님께 오늘 회식 장소와 주소를 문자로 보낸 기록이 있었습니다. 저는 진짜 화가 나서 말했습니다. 어쩜 나한테 당신이 이래? 당신도 내가 바람 피운다고 생각한 거야? 증거가 하나라도 있어? 있으면 가져와봐. 내가 바람 피운다는 증거 하나라도 가져오면 당신 원하는 대로 다 해줄 테니까. 남편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당연하죠. 바람을 피운 적이 없는데 무슨 증거가 있겠어요. 자기들끼리 피해망상에 젖어 생사람을 잡고 있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저는 경찰관에게 저희 시어머니를 폭행으로 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당장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끊을 거라고요. 대충 상황을 눈치챈 경찰관도 그렇게 하라고 했고 저는 남직원과 함께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저는 그 동료에게 이런 일에 휘말리게 해서 너무 미안하다고 했는데 동료는 자기는 괜찮다고 어머님께 가방으로 서너 대 맞은 것뿐이고 그렇게 아프지도 않았다. 하지만 저에게는 꼭 진단서 끊고 고소하라고 자기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면 도와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와 남직원은 일단 회사로 가서 급한 파일부터 보냈습니다. 그리고 남직원은 가방이 회식 장소에 그대로 있다며 2차로 가고 저는 응급실로 가서 진단서를 끊었습니다. 사실 넘어지면서 찰과상과 머리를 맞은 정도라 진단이 크게 나오지는 않았지만 우선은 진단서를 발급해 두었어요. 그리고 저는 친정으로 가 저희 부모님께 사실을 모두 알렸습니다. 부모님도 제 얘기를 다 들으시고는 화가 나서 시부모님께 전화를 하시겠다는데 그럴 필요도 없다고 말한다고 알 사람들이면 애시당초 이런 일은 벌이지도 않는다고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그런 미친 집구석이 어디 있느냐며 바로 이혼하라고 하셨고 저 또한 그렇게 마음을 굳혔습니다. 다음날 저는 남편에게 연락해 이혼하자고 했고 남편은 잘못했다며 빌었습니다. 진짜 미안해 여보. 엄마가 그렇게까지 하실 줄은 몰랐어. 엄마가 언젠가부터 당신한테 이상한 집착이 생겼고 나는 엄마가 그렇게 하시는데 내 책임도 있다 생각해서 일단은 엄마가 해달라는 대로 해드린 건데 이럴 줄은 몰랐어. 내가 진짜 잘못했어. 미안해. 아니, 당신도 어머님하고 비슷한 생각이었으니까 어머님이 말하는 대로 동조하고 하라는 대로 한 거 아니야? 나는 어머님은 둘째치고 당신이 나를 못 믿었다는 게 너무 기가 막혀. 나를 몰라? 나 그럴 사람 아니라고. 어머님 그런 생각 마시라고 왜 말을 못했어? 남편은 제 말에 아무 말을 못했습니다. 말할 수 없었겠죠. 본인도 무정자증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어머님 말 맞다나 제가 다른 남자 만나서 이혼이라도 할까봐 지도 두려웠을 거고 같은 생각이었을 테니까요. 그래서 아무 죄도 없는 저 미행하고 감시하고 이렇게 폭행까지 저지른 거고요. 저는 남편에게 이혼은 물론이고 어머님에게 폭행당한 것 또한 고소할 거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애걸복걸하며 빌었지만 저는 더 이상 남편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그렇게 며칠 뒤 시아버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잘못한 건 맞지만 그래도 고소까지 하는 건 너무하다고 반성하고 있으니 한 번만 용서하고 치료해달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의 어머님 표정, 행동, 어느 것 하나 잊혀지지 않고 무서웠습니다. 게다가 제가 소송을 취하한다고 하면 어머님은 아마 제가 바람을 폈기 때문에 그것이 드러날까봐 소송을 취하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럴 수 없다고 말씀드렸고 아버님은 우리가 위자료를 넉넉하게 줄 테니 소송만은 취하해 주길 부탁한다고 하셨습니다. 아버님의 간절한 부탁에 저도 많은 고민을 하다가 결국 어머님께 사과문을 받고 남편도 협의로 이혼을 해주겠다는 조건으로 소송 취하하고 위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남편과는 협의로 이혼을 했죠. 물론 남편 또한 이 사건에 관여한 바가 있으니 이혼 소송으로 갈 수도 있었겠지만 그때 당시로는 저는 빨리 그 집과 인연을 끊고 싶었습니다. 어머님이 너무 무서웠고 어머님의 행동에 동조한 남편 역시 꼴보기 싫었어요. 하루라도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뿐이었죠. 그렇게 이혼 뒤 저는 회사를 다니며 평범한 생활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러다가 2년 정도 뒤에 한 사람을 소개받게 되었어요. 그 사람은 전부인과 사별하고 혼자 사는 사람이었는데 외모와 성격 모두 푸근하고 사람을 편하게 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첫 번째 결혼이 실패로 돌아가고 다시는 결혼 안 할 거라고 했는데 또 사람 마음이 달라지기도 하더군요. 그렇게 그 사람과 교제하다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허니문 베이비로 바로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결혼에선 임신 때문에 그 곤욕을 치렀는데 두 번째 결혼에선 바로 아이가 생겼기 때문에 이루 말할 수 없이 행복했죠. 저는 아이를 낳고 남편과 행복하게 지내고 있었을 무렵이었습니다. 하루는 백화점에서 아이와 쇼핑을 하는데 전시모를 마주치게 되었어요. 전시모는 저를 보고 깜짝 놀랐고 그건 저도 마찬가지였죠. 저는 그냥 지나가려다 그래도 인사는 해야겠다 싶어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래. 잘 지냈니? 네. 그러더니 유모차 안에 아이를 보고는 얘는 누구야? 너네 오빠 애야? 하시길래 아니요. 제 아이예요. 그 말에 시모는 또 한 번 놀라더군요. 너 재혼했니? 네, 했습니다. 우리 태광이는 아직도 혼자 사는데 너는 벌써 재혼을 했어? 누구야? 그때 그 놈이지? 하고 또 큰 소리 내려 하는데 그때 마침 화장실을 다녀오던 저희 남편이 다가왔어요. 여보, 누구셔? 전 시모는 저희 남편을 보고 어안이 벙벙한 듯 보였고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래도 한때 어머님이셨고 어른이라서 인사드린 건데 괜한 짓을 했네요. 그때 저한테 잘못했다고 하셔놓고 아직도 제가 바람을 폈다고 생각하시나 보네요. 이제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제가 뭐라 한 듯 안 믿으실 거잖아요. 아, 근데 전에 어머님이 그러셨죠. 씨가 안 좋아도 밭이 좋으면 된다고. 제가 밭이 좋긴 한가 봐요. 이 아이는 결혼하자마자 임신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둘째도 임신 중이에요. 태강 씨는 정말 씨가 안 좋았나 봐요. 그럼 안녕히 가세요. 다음번엔 우연히 마주쳐도 그냥 모른 척 하겠습니다. 여보, 가자. 저희 남편도 제가 결혼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 말해줘서 알거든요. 남편도 대략 상황을 눈치챈 건지 조용히 저와 함께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전시모를 지나쳐가는 상황이라 전시모가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는 몰라도 왠지 저는 통쾌했습니다. 뭔가 복수를 한 느낌마저 들더라고요. 그렇게 손주를 원했으면서도 손주 한번 안아볼 수 없었던 전시모. 저보고 밭이 어떠니 하며 상처 주는 말을 하고 행여나 제가 바람이 났나 싶어 저를 감시하던 이상하고도 무서웠던 전시모. 저는 그 사람들에게서 무사히 벗어나 새로운 삶을 잘 살고 있는 중입니다. 아이를 임신하지 못하는 건 죄가 아니고 저는 그럼에도 전 남편과 둘이서 잘 살아보려 했어요. 그런데도 이상한 피해망상에 빠져 저를 괴롭혔던 그 시댁과는 이렇게 끝이 나는 게 어쩌면 당연한 걸지도 모르죠. 당신 아들이 무정자증이라서가 아니라 당신의 그 유별나고 미친 행동 때문에 아들을 이혼시켰다는 걸 명심하셨으면 해요. 저는 지금 제 옆에서 잘 크고 있는 저의 아이와 내년에 태어날 둘째를 위해서 열심히 그리고 행복하게 잘 살아가려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